1619년 요동의 벌판에서 수만 명의 군사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쓰러져가는 거인 명나라와 대륙을 집어삼키려는 신흥 강자 후금. 그 거대한 두 제국의 충돌 사이에 조선의 운명을 쥔 한 남자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 명을 도와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외칠 때 홀로 침묵하며 붓을 들어 비밀스러운 명령을 적어내려간 왕 광해군. 과연 그는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서 조선을 구하려 했던 그의 외로운 줄타기를 따라가 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난 사이 전란의 한복판에 남겨진 것은 세자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는 분조를 이끌며 의병들을 독려하고 피냄새와 시체가 질비한 전장을 누볐습니다. 이 처참한 경험은 젊은 왕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없는 나라는 백성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왕위에 오른 후 그가 마주한 조선은 그야말로 잿더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북쪽 국경 너머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만주벌판에서는 여진족의 영웅 누르하치가 등장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그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느라 국력을 소진한 틈을 타 후금은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광해군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다. 저들은 제국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 조선의 조정신료들은 여전히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라 칭송하며 후금을 멸시했지만 광해군의 눈에는 명나라의 저무는 해와 후금의 떠오르는 태양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금의 공격에 수세에 몰린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희를 구해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은혜를 갚을 차례다. 제조지은 조선 사대부들을 올가매는 절대적인 명분이었습니다.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파병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알았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선군을 이끌고 저 호랑이 같은 후금의 기병대와 싸우러 가는 것은 그저 남의 나라 전쟁에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왕의 침묵은 길어졌고 신하들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광해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를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나라로 낙인 찍혀 명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파병하면 후금의 보복을 받아 제2의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는 명나라 사신 앞에서는 파병을 준비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뒤로는 첩보원들을 풀어 후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군사를 보내되 싸우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도달한 모순적인 그러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왕의 의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강옥립이었습니다. 1618년 마침내 1만 3천 명의 조선 파병군이 압록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화려한 깃발과 북소리 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도원수 강홍립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 오직 패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 즉 상황이 불리하면 투항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국왕으로서 명나라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였지만 자국의 군인들을 개죽음시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강옥립은 왕의 무거운 진심을 가슴에 품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1619년 3월 사르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는 군대를 넷으로 나누어 후금을 포위하려 했지만 이는 각계격파로 당하기 딱 좋은 전술이었습니다. 흙먼지 바람이 불어와 명나라군의 시야를 가렸고 화약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후금의 기병들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명나라의 서로군과 북로군이 전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옥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남노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함께 명나라군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강옥립은 직감했습니다. 지금이다. 왕의 밀명을 실행할 때가 왔다. 조선군의 일부가 용감히 싸웠으나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강옥립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후금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강옥립은 통역관을 보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나왔을 뿐 귀국과 원한이 없다. 그리고 그는 조선군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투항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수천 명의 조선 젊은이들이 목숨을 건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후금의 누르하치 역시 조선의 이 중립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포로들을 우대했습니다. 광해군의 시나리오대로 조선은 명나라와의 의리도 흉내내고 후금과의 전면전도 피했습니다. 강옥립의 투항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사대부들에게 강옥립은 역적이었고 그를 보낸 광해군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란캐에게 투항할 수 있단 말인가.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신하들은 강옥립의 가족을 처형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강옥립의 가족을 몰래 보호하며 이것이 국가를 위한 고육지 책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신하들에게 왕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왕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내의 엄심만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금의 국서를 보내 우리의 본심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평화적인 관계를 모색했습니다. 동시에 명나라에는 패전으로 병력이 없어 추가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읍소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외교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이라는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선은 사르후 전투 이후에도 후금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대가로 광해군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발목을 잡은 것은 외교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무리한 궁궐 공사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사건은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씻을 수 없는 폐륜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도덕성을 잃은 왕, 오란캐와 내통하는 왕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실리 외교의 성과마저도 그의 도덕적 결함에 가려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광해군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에 도취되어 내부의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1623년 3월의 어느 밤 창덕궁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능양군, 훗날 인조과 서인 세력이 주도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황급히 몸을 피했으나 곧 체포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내세운 광해군의 죄목 첫 번째는 바로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화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며 쌓아 올린 중립 외교의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광해군은 차가운 눈으로 불타는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고 조선은 다시 명분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인조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이 불러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인조의 모습을 전해 들으며 늙은 패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외교가 옳았다고 한탄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운명을 슬퍼했을까요? 그는 18년의 긴 유배 생활 끝에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폭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탁월한 외교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고독한 리얼리스트였다는 사실입니다.